라면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라면이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 라면은 그 맛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의 라면도 매우 맛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라면 소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도대체 옛날 라면은 얼마나 더 맛있었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1950년대의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식량난은 심각했지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PL480명 밀가루 원조입니다. 이는 1954년에 제정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농업무역개발원조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고 특히 밀, 옥수수, 분유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통해 가난한 나라를 돕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남는 것을 제공하고 한국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1950년대 중반부터 밀가루, 옥수수, 분유 등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군 트럭이 한국에서 하역하여 전국으로 배달했죠. PL480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구조와 연결된 원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하얀 가루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원조를 하려면 쌀을 줘야지 이런 것을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밀가루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밀가루를 활용한 요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단순한 하얀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조금 붓고 반죽하면 아주 쫄깃하고 고소한 국수, 만두, 수제비, 밀전병, 밀빵 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과거 조선에서 밀은 귀한 작물이었고 밭에서 재배해야 했으며 생산량이 극히 적어 부유한 양반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에겐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했던 밀가루가 미국의 원조로 가장 흔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도 봄이 오면 여전히 보리고개가 찾아왔습니다. 쌀은 비쌌고 보리는 여물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는 쌀 아껴먹기 운동, 즉 분식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쌀밥은 가끔, 밀가루는 자주, 매주 수요일은 분식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회사, 학교, 군부대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 곳곳에 분식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중류 삼형식품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1950년대 말 일본에서 즉석에서 끓여 먹는 인스턴트 라면, 니신의 치킨 라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가루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아마도 밀가루 요리가 아직 어색해서 그렇지. 하지만 이걸로 저렴하고 빠르며 맛있는 한 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니신 식품을 찾아가 기술을 배우고 마침내 1963년 9월 15일 한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하게 됩니다. 가격은 단돈 10원이었죠. 저렴하고 맛있으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품이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국수도 아니고 그냥 무언가 과자 같은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몰랐고요. 당시 한국인들은 맑은 국물과 담백한 곡물 맛에 익숙했기 때문에 라면의 진한 향신료와 기름 냄새는 꽤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외래식품으로서의 라면은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삼양은 전국을 돌며 무료 시식과 조리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쌀 한 대가 60원 정도 하던 시절 단돈 10원으로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끓이면 맛도 좋다고 하니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 집에서 먹던 맛하고는 다르네 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양은 봉지 뒷면에 조리법을 그릭으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라면을 끓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실히 잘 끓이니까 맛있다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라면에 대한 인식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공장이 늘어나고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값싸고 빠른 한 끼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졌죠. 라면은 이러한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가격은 쌀밥의 1분의 1 수준이고 조리 시간은 3분에 불과했습니다. 맛도 좋았고 쉽게 상하지 않으며 휴대도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공장 노동자와 건설 현장 인부들에게 라면은 최고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군부대 매점에서도 라면 판매가 급증하고 야간 근무나 훈련 후에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뭔가 뽀글이 라면이지 라고 말하며 자취생들에게도 라면은 최고의 인기 음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립과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라면은 가정식으로 확산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조리 시간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라면은 전 국민의 음식으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TV 광고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고 아빠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은 보는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면은 이제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시장의 독보적 1위는 역시 삼양이었습니다. 70년대 삼양은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사람들은 라면은 곧 삼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양식품이 공업용 기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름을 사람이 먹는다면 매우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1989년 그 유명한 우지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삼양을 비판했습니다. 공업과 우지라는 두 단어는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고 얼핏 들어보아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먹어왔던 라면이 곰팡이와 쇠기름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마트와 슈퍼마켓에 쌓여있던 삼양라면은 하루 만에 불매 대상이 되었고 학교 매점과 군부대 PX에서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경쟁 회사인 농심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케팅의 전면에 우리는 100%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깨끗한 라면을 판매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신문, 라디오, TV에서는 연일 농심 라면이 식물성 기름, 안전한 라면이라는 키워드로 홍보되었습니다. 삼양의 이미지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반면 농심은 안심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심리적 공백을 정확히 꿰뚫은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큰 놈의 우지 파동 때문에 우리 매상이 급감했어. 삼양라면은 이제 치워야겠어. 대신 우리 라면을 넣으세요. 우리는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한 깨끗한 라면입니다. 그렇게 1989년 말 삼양 제품은 많이 사라지고 농심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농심의 메가 히트 라면인 신라면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라면 하면 신라면을 먼저 떠올렸고 농심은 드디어 라면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 속에서 매운맛과 강한 이미지는 소비자 감정에 부합했습니다. 이제 삼양은 잊혀져가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줌마, 삼양라면 있어요? 라는 질문에 요즘 그런 라면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 구석에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삼양식품이 사용한 우지는 식용 가능한 등급의 지방이었습니다. 즉, 공업용 우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지는 소의 지방, 즉 쇠기름으로 영어로는 비프테롤이라고 불리는 천연지방입니다. 가격도 식물성 기름보다 비쌌고 결코 저렴한 원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도 스테이크용이나 퇴근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당시 삼양이 사용했던 것은 식용오지로 보건사회부의 조사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삼양은 뒤늦게 우지는 식용이었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지만 이미 소비자 신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설명보다 감정이 앞섰던 시대였던 것이죠. 삼양은 우지가 맛도 있고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양이 스스로 우지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식물성 기름으로 바뀐 라면을 소비자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농심의 안심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국민인식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삼양을 부정적인 회사로, 농심을 새로운 시대의 안전 브랜드로 기억하게 되었죠. 1990년대 초 라면 시장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삼양은 몰락했고 농심은 라면 제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삼양이 1등이었던 시대는 과거의 일로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나락으로 전락한 회사로 인식되었습니다. 소비자 인식에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양의 부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닭 시리즈가 글로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무지하게 매운 볶음면 스타일로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와, 이렇게 매운 라면을 어떻게 먹지?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아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매움을 도전 컨텐츠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불닭 챌린지가 퍼졌습니다. 이건 한국의 미치도록 매운 라면인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며 울고불고 기절하는 리액션은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 세계적으로 불닭 챌린지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지 파동으로 수십 년간 나락에 있던 삼양에게 이것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수출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특히 동남아, 미주, 유럽, 중동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삼양은 단일 제품으로 끝내지 않고 불닭 시리즈로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가르보 불닭 볶음면은 여성과 해외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며 불닭은 단순한 도전 과제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라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운맛은 묘한 중독성이 있죠. 처음 적응하기는 힘들지만 한 번 맛을 들이면 그 맛이 계속 생각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구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릭터 마케팅도 탁월했습니다. 귀여운 마스코트인 코치는 불닭 시리즈의 대표 캐릭터가 되었고 일본의 도라에몽, 미국의 켈로그 토니처럼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2, 3위 브랜드에 머물렀던 삼양이 해외에서는 한정라면 1위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주식도 급상승했습니다. 아, 삼양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이 분위기에 힘입어 삼양은 국내 라면 시장 1위를 탈환할 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면, 안성탕면, 진라면 등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지만 삼양은 어떻게 해서든 옛 명성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닭 볶음면처럼 히트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형 제품을 출시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양은 과거의 맛을 되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025년, 수십 년 동안 삼양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우지를 다시 꺼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삼양라면 1963년입니다. 이 제품은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을 주며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1등은 바로 나였고 우지 사건은 오해였으며 우리는 정말 억울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예전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평범한 전략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과감함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닭 시리즈로 얻은 자신감과 체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 라면의 맛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즘 라면은 맛이 점점 떨어진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옛날 방식으로 만든 라면이 출시된다면 고소함이 살아있는 라면으로 소비자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라면 맛을 아는 사람들은 향수를 느끼며 먹어볼 것이고 젊은 세대는 호기심에라도 시도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맛이 좋다면 시장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